그럼 책에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좀 예. 보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반일 종족주의는 세종실록 시리즈의 우산도를 그 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신증, 동국여지 승람의 팔도 총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동서남북을 혼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폭거와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세종실록 시리즈에는 우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우산과 무릉 두 섬은 본래 두 섬으로 현해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좋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여기서 보면 이제 서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두 섬이라는 거를 명백히 알 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날씨가 좋으면 보이는 섬입니다. 그런 섬은 지금 울릉도에서 그런 섬, 울릉도에서 주변에 작은 섬들이 한 뭐 크고 작은 섬들이 한 뭐 3, 40개 되는데 독도만 이렇게 날씨가 맑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섬은 날씨가 안 맑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물리적으로 두 섬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도 이제 반일 종족주의는 우산공은 이제 환상의 섬이고 한 섬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사실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또 이제 뭐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팔도 총도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방향이 동서가 좀 바뀌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기도 이제 동쪽에 있는 섬이 더 크게 그려졌으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 지도뿐만 아니라 고지도나 고문서를 보면 이게 위치가 제대로 안 그려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독도에 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절에 독도에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울릉도 가기도 쉽지 않았고 한동안은 이제 울릉도를 가지 말라는 그런 정책도 펼 정도니까 울릉도도 가기 힘드니까 이제 독도는 더더욱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고 뭐 지도에 정확히 그때 GPS도 없었던 시절에 위치를 정확하게 쓰고 기록하고 했던 것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명칭도 우산, 울릉, 무릉 이런 명칭들이 울릉도를 가리킬 때도 있고 독도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지도도 독도, 울릉도를 뭐 바꿨을 때도 있고 또 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다케시마를 독도를 다케시마라 하지만 오랫동안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했었거든요. 독도는 이제 마스시마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명칭도 일본도 한국도 계속 오락가락 이제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GPS가 없던 시절에 만든 500년 전의 지도가 폭거라 할 정도로 흥분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이제 국제법상 그냥 중요한 거는 이제 동해에 두 섬이 있었고 조선이 그 두 섬 모두를 우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동해에 현해 동쪽에 이 세종실록 시리즈 말에 따르면 섬이 뭐 한 20개, 뭐 50개 있었는데 두 섬이 있다고 하면 그게 독도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제 크게 봐서 독도에 지금 섬이 2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 지도도 대개 2개만 그려놓고 있고요. 우리 지도도 계속 2개만 그려놓고 있는데 그게 독도와 울릉도에 해당하고 그 두 섬을 전부 다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조선 정부가 또 그걸 관찬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 지리도 그렇고 신증, 동국, 여지, 승남도 세종의 명에 따라서 만든 관찬 지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정도만 해도 아까 말했던 국제법상 기준으로 뭐 매우 경미한 정도도 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부정확하다고 그렇게 폭거다 뭐 그걸 가리킨 게 폭거다 애들 동서남 구분도 안 되는 좀 못하는 폭거다. 균형이 많이 좀 상실된 표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또한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임을 주장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고서도 조선 정부가 아무런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탐사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조선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안용복이 두 차례 정도 간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실록 등에 보면 그게 이제 예. 1693년에 한번 갔었고 1696년에 한번 갔습니다. 1693년에 갔을 때는 이제 울릉도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그래서 뭐 일본까지 찾아가서 이제 뭐 담판을 짓고 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1996년에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독도도 우리 조선령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싸우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1996년에 안용복이 가서 독도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고 왔으면 이제 왔으면 조선 정부가 가서 답사도 좀 하고 뭘 좀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그 뒤로 뭐 별 조용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조선이 그 당시 처음으로 독도를 인지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예. 그 전까지 독도를 몰랐는데 안용복 때문에 1696년에 처음으로 인지했으니까 이런 섬이 있었나 하면서 이제 가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조선은 기존부터 이제 독도가 저희 영역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알고 있었으니까 별로 뭐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할 게 없고 그보다도 지금 그 직전까지 울릉도 쟁계로 일본하고 크게 이제 한번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예. 울릉도를 포함해서 독도까지 다 이제 조선령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그러냐면 울릉도 쟁계가 처음에 이제 1693년 안용복 그 도해로 이제 불거지니까 막부하고 울릉도가 무슨 누구 땅이냐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부가 일본의 중앙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의 도토리 현인 번인데 그 당시에 번이니까 번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누구 섬이냐? 너희 섬의 그 판도는 어디까지냐 하니까 도토리 섬에 회신하기를 울릉도와 독도가 그때 울릉도의 일도 송도가 우리 그 영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일본 우리 막부가. 예, 도토리 번이 예. 일본 막부한테 답장을 하기를 예. 그러니까 일본 막부가 그걸 듣고 그래 그 울릉도가 조선령 맞네. 그래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굳이 독도까지 이야기를 안 했던 거는 일단 분쟁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게 이제 독도가 거기에 뭐 끼어 있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사람들은 이제 울릉도 도의 면허를 발급했는데 울릉도 도의 면허를 발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어부들이 계속 거기에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울릉도 쟁계 때문에 이제 울릉도 도의 면허를 이제 취소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우리 땅이 일본 입장에서 이게 아닌 땅이니까 울릉도 도의 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에 울릉도만 취소하면 되는 거고 울릉도 쟁계였으니까 울릉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전부 다 독도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뭐 170년 뒤에 나오는 이제 이른바 굉장히 많이 알려진 태정관 지령도 태정관에서 왜 울릉도의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했냐면 뭘 보고 했냐면 그때 근거 문서가 울릉도 쟁계 문서를 보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 쟁계 때 이미 한일 간에는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도 한국령이라는 거를 이제 그 합의가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696년에 예. 이 울릉도 쟁계라는 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굉장히 같아요. 그거는 저는 서희의 무슨 육주 그것도 있지만 강도 육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울릉도 쟁계가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뭐 이제 전문가들은 뭐 알지만 그 맥락을 태정관 지령하고 분리해서 되게 이제 파편적으로 이해하는데 세관지는 태정관 지령이고 울릉도 쟁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북방의 서희가 외교의 어떤 아주 유명한 존경받을 만으로 그렇습니다. 칭송받는다면 또 이 일본과 관련해서는 안용복이라는 예. 걸 우리가 굉장히 재평가를 해야 되겠군요. 근데 아무튼 안용복은 그 문제를 일으킨 이제 그 주인공이었고 그 교섭을 안용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법을 위반한 그 가지 말았는데 가서 법을 위반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숙종 때인데 그때 당시에 교섭했던 사람들의 그런 거는 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독도 문제 가지고 이런데 울릉도를 이제 교섭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계속 중요하게 저희는 국제법상으로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국제적인 합의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태종관 지령도 그것만 딱 빼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울릉도 쟁계라는 큰 합의의 틀에서 태종관 그거는 정황 증거로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부수적인 걸로 그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 뭐 이어서 이 태정관 지령이라는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앞으로. 예, 아까 말을 좀 마치면 아.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한일 간의 울릉도 쟁계에서 그 독도 문제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1696년 울릉도 쟁계가 정리돼서 그 통보된 게 1696년 1월이거든요. 음. 근데 그 이후에 또 안용복이 또 갔어요. 거기 또 가서 어. 이게 그렇게 해서 독도가 문제가 또 불거졌는데 그때 또 안용복이 당연히 한일 간의 독도까지 포함해서 조선용으로 정리됐으니까 안용복이 그 뒤에 울릉도 갔을 때 일본 사람 만났을 때도 독도가 우리 땅인데 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미 다 그렇게 울릉도 쟁계도 정리됐고 조선은 기존부터 독도를 다 알고 있었는데 1696년에 안용복이 두 번째로 가서 독도를 우리 땅이라 발견해서 그때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 그거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그 전에 역사를 전혀 모르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든지 아니면 무지한. 예, 그좀 예. 그런지. 이제 너무 반일 감정으로 인한 그거에 대한 불편함으로 너무 섣불리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근거가 없다고 쉽게 단정을 본인의 전공 분야를 넘어서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에 좀 패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자. 예.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 어찌 보면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진짜 일본의 공식적 주장보다 더 많이 왜곡. 일본은 이런 주장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알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일본 주장보다 더 훨씬 더 좀 왜곡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울릉도 쟁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더 의미가 있다고 할까요? 태정관 지령이라는. 예.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태종관 주령은 뭐 벌써 예전부터 지금 학생들이 무슨 그 독도 관련해서 무슨 모의 재판 이런 것도 하면 늘 이제 결정적인 그 근거로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우리 태종관이라는 거는 이제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 이제 1867년에 일어났죠. 1867년에 일어났는데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일본 사람들은 막 정리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막 또 토지 조사를 합니다. 막 토지 조사를 하고 우리 이 영토가 어디까지고 이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내무성에서 합니다. 그 내무성에서 하는데 내무성에서 이제 살펴보니 이제 울릉도나 독도가 어디 땅인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때 그 태종관에게 이거 이제 내무성에서 또 보니까 울릉도 그때 이제 내무성에서 본 자료가 170년 전에 이제 그 울릉도 쟁계 기록인 거죠. 예. 울릉도 쟁계 기록을 보니까 결론이 내는 게 그러면 그때 울릉도 쟁계가 1696년에 조선용으로 매듭이 지어졌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영토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건 내무성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국가 최고 기관인 더 높은 그런 기관인 태종관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종관의 성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제 우리 국무회의나 뭐 그런 뭐 그 이상의 총리실 뭐 이 국무회의 이런 걸 합쳐놓은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태종관은 그 일본 이제 왕의 바로 밑에서 이제 국가 최고 의결 기관이었고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태종관이 심사한 결과 공식적으로 죽도의 일도는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아까 말했듯이 다케시마인데 다케시마가 독도가 아니라 이제 울릉도입니다. 네. 예. 울릉도의 일도 그러니까 독도죠. 예, 독도죠. 네. 울릉도의 일도를 일본의 판도 외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의 일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야기하기를 태종관 지령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했지 조선 땅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예. 근데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이제 일본은 그 틈을 비집고 우리가 언제 한국 땅이라고 했냐,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관계가 없다고 했을 뿐이다. 또 심지어 어떤 저 일본의 그 독도 연구 많이 하는 학자는 죽도의 일도도 죽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울릉도라는 거예요. 둘 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이렇게 피해 나가는데
근데 이게 피해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이제 태종관 지령의 좀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종관 지령에는 울릉도 쟁계에서 저 내무성이나 태종관이 저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울릉도 쟁계를 보고 했기 때문에 울릉도 쟁계에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조선용으로 확인됐다는 거를 완전히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릉도 쟁계와 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그게 이제 소극적 증거가 아니라 적극적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울릉도 쟁계의 그 효력 범위 안에 저게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다는 근거가 되고 그 울릉도와 쟁계가 1696년에 있었지만 저거는 1877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태종관 지령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1877년까지 울릉도 쟁계의 효력이 유효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태종관 지령에서 일본과 관계없다 그랬지 언제 한국 땅이냐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울릉도 쟁계를 보고 하지 않았냐 하면 당연히 조선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릉도 쟁계와 반드시 연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태종관 지령에 굉장히 묵직한 파워가 있는 거는 태종관 지령을 보면 도장이 7개 찍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경제부도 있고 외무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뭐 이런 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아주 권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권위가 있고. 이런 부분까지 구석구석 다 짚어주면 태종관 지령을 근거로 한 우리 독도 연구원 주장이 점점 훨씬 더 힘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